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썰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2024년도의 경제 방향 정책, 경제 방향이 발표가 됐죠. 이것은 이제 거시적인 어떤 커다란 경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정책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것들 간략하게 좀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미나, 이제 1월달 세미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서 상당히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주제는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투자 전략. 항상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관건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항상 부동산 시장은 그런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움직이잖아요. 다수가 지금 부동산 떨어지네?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떨어지나 보다,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뚫고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30년 이상 부동산을 해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올해 성공적으로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부동산에 관한 것들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들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시면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쳐보시면 2024년 나오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경제정책 방향, 활력 있는 민생경제. 자, 세 가지를 일단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 강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역전세니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 전세 시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4월 이후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부동산에. 하지만 이것은 그냥 큰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 리스크 강화, 이 세 가지로 지금 뭐 3종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이게 3억 이하예요. 수도권은 3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이 한마디로 소형 저가주택 하면은 아파트 제외한 빌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3억 이하. 매입 시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 저가주택,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수도권 같은 경우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게 되면은 1년 한시적으로 2024년에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3억 이하. 이게 참 포인트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한해서 소형 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한마디로 LH나 지역주택 도시공사에서 사주겠다라는 얘기죠.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사업자 물건을 사주겠다. 소형 저가주택, 아까 얼마라 그랬죠? 3억 이하. 3억 이하. 자, 그리고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다음 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공공임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불확실성, 위험성들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분양가 임대료 인하 유도,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한도 확대,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해주겠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이런 돈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 뭐 정책 모기지,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주택 담보대출 집중 지원하겠다. 한마디로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대차 시장 과연 지금 이런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보면요.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적 자금으로 지금 막 해결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정책 대출은 아시다시피 돈이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는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구입 어렵고, 임차인 역할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4번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 아까 뭐라 그랬어? 3억 이하라 그랬잖아요. 수도권. 지방은 2억 이하. 3억 이하의 그런 빌라나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그걸 사. 한마디로, 야, 이거 뭐 역전세 걱정되지?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사. 이런 얘기거든요. 3억 이하.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뭔가 좀 호재가 있고, 그리고 지역 입지가 괜찮은 데를 3억 이하 있습니까? 없습니까? 3억 이하 없어요. 3억 이하가 어디 있습니까? 3억 이하 없어. 그러니까 즉 저가의 주택이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의 저가의 주택을 임차인이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임대차 시장에 이 3억 이하의 물건을 뭐 어쩌어쩌 하겠다, 뭐 주택수로 안 치겠다 사도, 이런 것들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 대책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를 사게 되면은 이게 1주택자로 그냥 간주해서요, 주택 보유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 가액이나 적용 지역, 이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를까요? 우리가 집을 주택을 구입하려는 거는 어떤 물론 특정 목적이 아닌 한, 나는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평생 살 거야. 뭔가 이런 특정 목적이 아닌 다음에 주택을 산다는 것은, 지방에 산다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과연 그런데 주택을 사서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제도 개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한마디로 이런 것들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이런 거 사가지고 얼마나 집값이 오를까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인구가 줄어드는 데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왜? 대도시만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게 비쌀까? 그리고 왜 자꾸 지방은 소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원하지만은 미국과 같은 나라도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지역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뉴욕이란 나라와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하고 집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지역과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청주든 어디든 울산이든 이런 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처럼 그렇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으로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는 정부로서는 물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도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안타까운 이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집을 살 사람들은 정말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하필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왜 집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뭐 준공후 미분양 뭐 이런 것들, 건설사 유동성에서 세제 지원하겠다. 뭐 건설사들 무너지면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죠. 건설사가 놔둬라. 우리 IMF 때도 잘 견뎠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IMF 때 건설사 은행들 무너지면서요 정말 많은 고통 겪었어요. 모든 국민이.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이 얘기했던 얘기죠. 자, 이게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그래서 뭐 상기 신도시, 그다음 기타 신도시 공급 가속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조기 주택 착공 공급 가속화. 그런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상기 신도시 지금 뭐 빨리 짓겠다고 하지만 상기 신도시에서 과연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서 과연 땅을 사서 거기다 공급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역시 건설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사서 민간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과연 상기 신도시에 민간 건설사가 들어가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형국이잖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들어가겠죠. 결국은 집값 오르는 게 관건이네요. 그래서 사실 상기 신도시 이 공급 가속화는 뭐 계속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그리고 민간 애로 해소라고 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한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아타운이나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재개발들 있잖아요. 거기에 빨리 땡겨서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금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 3년 땡겨진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빨리 지어라. 집이 부족하니까. 참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이것이 빨리 부족하다고 빨리 지라고 해서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총회를 이제 개최한대요.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는 이런 것들이 뭐 공공주택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향후 이게 과연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될지, 이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면 또 끊어질지, 단절될지,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상계 신도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나야지 이 기업들이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기업이 이익이 안 나는 판국에 건설사들이 과연 들어와서 투자할 기업이 많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히려 민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급 대책도, 공급 활성화 방침도 특별히 뭐 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이제 부동산 PF, 얘기가 나오죠. PF 연착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하겠다. 돈을 풀겠다. 이런 돈을 풀어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든지 또는 매입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또 하는 방안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마디로 PF 부동산 건설사들이 태형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워크아웃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요. 무너지는 거에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놔둬라가 아니고 놔두면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이런 거 있죠. 정상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유 환수,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게 이제 올해 5월부터 또 1년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게 여기 이제 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라는 게 뭔가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좀 커다란, 정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게 계속 나와서,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지 않냐, 한마디로,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건 큰 그림이고요. 작은 그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4년 부동산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장기 전략이 필요해요. 장기 전략. 부동산 장기 전략. 이 장기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부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또 안 돼 버리면은 신뢰감만 더 잃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 전략을 짜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건 안 나왔어요. 뭐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라는 것도 있죠. 양도세 중과, 이것도 양도세 중과도 폐지해야 됩니다. 양도세 이거 중과 폐지. 1년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 폐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무 일시적인 것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다주택자. 물론 이제 저는
저는 이제 4월달 선거 전후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세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보면은 재초안이라고 하죠.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재초안, 그렇죠? 재초안 이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죠.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상기층 도시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너무 많은 그런 규제들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방향보다는 좀 길게 보고 가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경제정책,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 서민 주거안정 대책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부동산에 관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를 전후로 해서 그때 아마 다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기대하면서 올해 그냥 대충 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 올해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아주 중요한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식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해가지고요. 우리가 바라던 그런 대책이 나왔네요. 제가 방송 조금 전에 할 때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큰 그림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3월이나 4월 달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빨리 땡겨서 지금 나왔네요. 벌써.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안전진단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전진단을 없애겠다. 이거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요. 준공 30년 된 아파트들 안전진단 받으면 맨날 탈락하고 다시 또 넣고 뭐 정밀 안전진단 그렇죠. 1차, 2차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준공 30년만 되면 안전진단 없이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받긴 받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5, 6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전진단은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나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재건축은 이런 거예요. 안전진단에 걸리는 시간 단축하고, 그리고 각종 정부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걸 갖다가 통합으로 해서, 심의해서, 통합심의를 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를 갖다가 최소한 4, 5년 이상 땡기겠다. 어쨌든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재개발은요, 노후도, 재개발에 뭐 이렇게 해서 노후도가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느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노후도가 66% 정도 됐던 거를 이제 60%로 완화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다 없애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아파트만 쏠리는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비아파트 부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겠다.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오래되면은 뭐 노후도 또 신축 아파트 들어와서 뭐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제 신축이 들어오더라도 노후도에 크게 상관없이 이제 질 수 있게끔 상당히 완화시켜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아파트 부문은 우리가 아파트를 빼고 대부분 뭐예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빌라, 오피스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2024년 올해 1월부터 준공된 2년간 내년 말까지 준공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청원을 하고 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60제곱미터면 한 18평 되거든요. 전용 18평 이하의 빌라, 오피스텔. 금액은요,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당히 완화돼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신축.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신축 2년 동안에 그 신축 비아파트,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들에 한해서 아파트로 한시적으로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혜택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3, 4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했던 게 이렇게 빨리 발표된 거는 물론 선거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감히 해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규제를 푸는 그 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아파트들,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주택수에서 빼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 가격이 6억 이하 이런 조건이 달려 있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지금 상당히 공급이 지금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는구나.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급을 빨리 비아파트 부문 지금 거의 지금 뭐 죽을 지경이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서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 비아파트 부문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피스텔의 희소식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넓어지겠죠. 쾌적한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비아파트에 지금 쏠려 있다. 이게 가장 오늘의 가장 그 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내면 장기 단기가 예전에 있다가 단기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단기를 만들겠다는 단기 등록 임대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단기 6년짜리. 하여간 이것도 근데 비아파트 부문,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 부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망설이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 빌라 시장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 시장 이것이 지금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인트가 왔다. 전환점이 왔다.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빨리 왔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지금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요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윤민국 본부장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기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